우리가 열심히 기업 분석을 하면 보이는데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현재 열심히 일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그런 믿음을 가지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어서 이거는 좀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럴 싹수가 보이는 회사와 이미 택도 없는 회사. 성공예감 별책 프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에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네.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예. 그냥 이렇게 좀 편집되고 압축된 책은 뭐랄까 그 읽는 맛이 좀 씹는 맛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강약 조절 있으면서 스토리가 이렇게 좀 흘러가야 읽는 맛이 있는데 이 책은 좋은 내용 이렇게 막 다 넣어놔가지고 네. 좀 약간 퍽퍽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책은 그 뭐 책의 어떤 스토리텔링으로서 되게 좋다기보다는 약간 백과사전 느낌? 예. 그러니까 이 책의 집대성. 네, 집대성. 예,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얘기들을 쏙쏙쏙 다 집어놨거든요. 그래서 두께도 좀 이거 어마어마해요. 얼마 안 돼요? 두께가 한 막 75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예, 얼마 안 됩니다. 네, 전화번호 부서. 네, 그래서 이 책을 뭐 한 번에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읽으면 더 좋은. 한 챕터씩 주제를 잡아서 음미하면서 읽으면은 좀 더 이 책을 잘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책이에요. 네. 특히 이 앞에 서문이라고 해야 되나? 음. 이 책 저자 가우탄 바이드 인도 사람인데 본인이 감사의 말을 남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위대한 투자자 아니면 현명한 사람들 그 중에 진짜 과학자들도 있고 맞아요. 그 감사의 글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책만 봐도 와, 이거 세상 현명한 사람 되겠구나 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네, 그래서 딱 책을 읽어봐도 감사의 말만 봐도 이분이 평소에 독서를 되게 깊고 다양하게 어마어마.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이런저런 곳에서 나는 여기서 이걸 배웠고 저기서 저걸 배웠고 이런 식으로 쭉 본인이 배운 거를 쫙 집대성을 해놓은 맞아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게 책 쓰는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렸겠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우선은 책 제목이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투자가 뭔지 알고 인생이 뭔지 이건 알 수가 있나? 근데 투자도 인생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근데 일단은 복리가 뭔지, 네. 복리 효과가 뭔지부터 좀 네. 개념 정리부터 좀 네. 해주세요. 네, 복리 효과는 일단 단리부터 보자면은 우리가 100만 원을 가지고 10% 이자를 주는 곳에 맡겼다라고 하면은 1년에 10만 원씩 쌓이잖아요. 네. 그래서 100만 원 넣어놨을 때 1년 후에 10만 원 벌고 1년 후에 또 10만 원 벌고 이렇게 될 건데 네. 이게 단리, 그러니까 원금 100만 원에서 계속 10만 원씩이 나오는 거죠. 근데 복리는 처음에 1년 차에 10만 원이 나왔는데 이 10만 원을 다시 그 계좌에 계속 넣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그 두 번째 해에는 원금이 110만 원이 되고 네. 110만 원이 됐을 때 10%를 또 준다면은 그러면은 두 번째 해에는 21만 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얼마가 되죠? 여기서부터 좀 힘들어지는데 21 하면은 1, 3, 3, 133 뭐 이렇게 되죠. 네. 네네네.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2년 차에 그러니까 단리로 내가 2년씩 받았으면은 내가 번 돈은 총 20만 원이 되는 건데 복리로 받았으면은 2년 차에 총 내가 번 돈은 21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에도 이자가 쌓이고, 네. 그렇죠. 수익에도 네. 또 수익이 쌓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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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걸 복리 효과라고 하고 복리 효과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전설 같은 얘기인데 체스를 발명한 사람이 게임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어떤 사람이 체스라는 게임을 발명해서 갖다 바쳤더니 왕이 너무 만족해하면서 어떤 보상을 원하냐라고 했더니 그 체스를 발명한 사람이 그러면 저는 쌀을 원합니다. 근데 쌀을 몇 네. 톨을 원하냐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그 체스칸이 총 64칸인가요? 네. 맞나요? 뭐 그냥 그렇다 잠깐만요. 치고. 네. 64칸이라고 치고 네. 그러면은 64칸에서 일단은 그 칸의 개수대로 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첫째 칸에 쌀을 한 톨 놓고 그 다음에 매 칸마다 2배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톨부터 시작해서요? 네, 한 톨부터 시작해서 네. 둘째 칸에는 2톨, 셋째 칸에는 네 4톨, 예, 이런 식으로 해서 2배씩. 네, 2배씩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 계산 지금 하실라는 거죠? 계산 해봐야죠. 예.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한 칸당 쌀 한 톨, 그 다음에 2톨, 4톨, 네. 8톨, 16톨, 32톨, 네. 이렇게 2배씩 네. 총 64칸, 네. 64번을 네. 2배씩 반복하면 네. 얼마가 나와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이게 자릿수 자체가 예. 좀 말이 안 돼요. 예. 한 장을 봤는데 뭐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네. 1844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씩 64번의 복리 효과라면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계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제가 이 사례는 이 얘기는 전설 같은 얘기는 종종 여기저기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 얘기의 끝은 이 계산 결과를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얘기의 끝은 어떻게 나냐면은 한 두 배씩 늘어나다가 중간에 그 왕국은 파산했다. 네. 거덜났다. 그 네, 사람한테 거덜났다. 그만 다 네. 주려고 해도 네. 쌀 한 톨로 네. 시작을 해서. 물론 이게 진짜였다면은 파산 나기 전에 감히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다니 이러면서 아마 그 게임 만든 사람의 목이 잘렸겠지만 근데 복리 효과의 네. 위대함을 그렇죠. 복리 이야기해주는 효과가 이렇게 설마. 직관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직관적으로 2배? 예, 물론 2배가 많지만 이렇게 1844경이 될 줄은 몰랐잖아요. 네. 그런 만큼 10%, 15%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 수익률이라도 이게 복리로 쌓여가면은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네, 그게 복리의 마술이라고 흔히들 부르는 겁니다. 흔히들 그 복리 효과의 그래프, 정말 그래프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죠. 네, 익스포넨셜 그래프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선형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네. 올라가고요. 복리 그래프는 이렇게 거의 활처럼 휘어 있는데 네, 요렇게 갈수록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금액적으로 보면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거의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네. 가우탄 바이드, 아까 인도 사람이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분도 투자책을 쓴 거니까 네. 투자자일 네. 거잖아요. 네. 어떤 투자자인가요?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자는? 네, 저도 저자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많이 조사를 못했는데 일단 이분은 시티그룹에 있었고 도이치은행의 애널리스트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포트폴리오 매니저로도 일을 하고 그래서 애널리스트로도 일을 했고 포트폴리오 매니저로도 펀드 매니저로도 일을 하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평소에도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 같은 가치 투자자들을 존경하는. 네. 뭐 당연히 가치 투자자라고 봐야겠죠? 네.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가치 투자뿐만이 아니라 네.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리학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퀀트적인 접근도 하고 그 되게 다양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내고 그리고 인생을 더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한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의 폭이 굉장히 넓은 사람. 네. 근데 그것도 독서를 통해서 지식의 네. 폭을 넓힌 사람.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풀어가 볼게요. 오늘의 책. 가우탄 바이드가 쓴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복리에 대한 오해. 아니 근데 복리에 대한 오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복리 효과는 일단 뭐 다 좋은 거겠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보통 복리의 마술 검색을 해보면은 좀 전에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 뭐 체스 사례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복리 그래프, 그래서 뭐 15% 쌓으면 어마어마해진다. 여러분 모두 복리의 마술을 누립시다. 뭐 이렇게 복리의 얘기를 마법. 하는데, 네. 복리의 마법 좋은데. 문제는 그래서 복리의 마술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라는 질문에 있어서 흔히들 몇 가지 대답들을 하는데 저는 이 대답들이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복리의 마술을 누리기 위해서는 돈을 잃으면 안 된다. 일단 첫 번째 보통 많이 하는 얘기가 일단 장기 투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네.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단리보다 복리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진다. 예를 들어서 한 30년 누적으로 했을 때 연 12%와 연 18% 이게 그럼 단리로 보면은 수익률이 1.5배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12%와 18%. 근데 이 둘을 30년 누적을 하면은 그 수익률 차이가 한 8배 정도 나게 돼 버리거든요. 40년이었나? 아무튼.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얼마 안 되는 그 수익률 차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제 쌓이는 자산의 폭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또 그런 사례도 많이 드시죠. 뭐 워런 버핏이 수익이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어 계신데 뭐 60세 이후에 번 돈이 현재 자산의 80%를 벌었다. 아하.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복리의 위대한 힘이다. 기다려라. 장기 투자해라. 그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잃으면 안 된다. 네. 손실을 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막 몇 배씩 돈을 쌓아놨더라도 한 번 뭐 반토막이 나거나 해버리면은 이걸 복구하는데 또 몇 년이 걸린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50% 손실 나면 예. 반토막 한 번 나면은 이거를 복구하려면은 수익률을 2배를 벌어야 된다. 50%가 나면 100%를 벌어야 원금이 되죠. 그렇죠. 100에서 50이 되면은 마이너스 50인데 그렇죠. 이거를 다시 100으로 가려면은 2배. 50에서 100 되려면 2배가 돼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손해 봐선 안 되고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라. 그러면은 워런 버핏도 지금 당신이 쌓은 자산이 얼마 없어 보일지라도 워런 버핏도 지금의 자산의 80%가 60세 이후에 형성이 됐다. 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잖아요. 그렇게 많이들 배우고 있죠. 네. 많은 책에서도 네. 그렇게 알려주고. 네. 근데 저는 이 모든 문장이 다 좀 어색한 거예요. 잃지 마라, 장기 투자하라 이게요. 일단 잃지 마라부터 보자면은 네. 일단 자 보통 주식 투자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주식은 매일매일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주식을 하면서 잃지 마라? 안 잃을 수가 없는 자산이죠. 네, 안 사실은. 잃을 수가 없는 자산인데 잃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물론 여기서 또 그들만의 대답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좀 많은 고민이 되고 그 잃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 많이들 제시하는 격언이 그런 게 있어요. 그 워런 버핏이 예. 그런 말을 했어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라는 질문을 어떤 인터뷰에서 받았었고 거기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마라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라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님도 뭐 수없이 많이 그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격언을 딱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확실히 안전한 거에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버핏은 주식으로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인데 그리고 그분도 손실이 날 때가 많았는데 네. 근데 이거를 잃지 않는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뒷문장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아, 설명이 더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힘겹게 찾았는데 예. 그래서 요즘에는 좀 알려져 있어요. 그 네. 뒷문장이 뭐냐면은 가치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사고 이런 거를 묶음으로 사라. 네, 그러면은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전마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안전마진 있는 거에 투자를 하되 그거를 하나에만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서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확률적 사고에 대한 얘기인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유리한 확률에 베팅을 하되 그거를 하나에만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베팅은 아무리 유리한 확률이더라도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개로 유리한 확률인 베팅을 여러 개로 나눠서 베팅을 하면은 돈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버핏이 한 얘기예요. 잃지 마라. 근데 그 뒤에는 네. 가치보다 싸게 사야 되고 그것도 나눠서 담아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보수적으로 투자하라, 안전한 것만 사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잃지 않아야 합니다, 손해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애초에 그 버핏의 원래 말을 좀 많이 곡해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손해 보는 거 50% 손해 본 걸 복구하려면은 100%를 벌어야 한다. 네. 이 말도 저는 굉장히 좀 어색한 게 이 예. 말이 얼핏 그럴싸하게 들리잖아요. 예.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이게 되게 복리 개념을 오히려 정반대로 해석한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요? 네. 자, 50 손해 본 걸 복구하려면 100%를 벌어야 합니다. 이 말이 직관적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이유는 50% 손해 볼 확률보다 100% 벌 확률이 훨씬 더 낮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렵다. 네, 50% 손해 본 거를 복구할 100%의 수익률을 내는 거는 100 버는 거 그게 터질 확률은 50 손해볼 확률보다 훨씬 낮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해야 이 말이 맞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도 반토막 나본 적은 있어도 100% 이상 수익이 나본 적은 조금 희귀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실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예. 50% 손실 본 적 있으신 분 몇 명이 손 들어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100% 수익 내본 적 있으신 분 꽤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100% 이익이 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일이거든요. 네. 50% 손실도 또 그렇게 막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에요. 네, 50% 손실을 되게 자주 보고 계신다면 이거는 본인의 투자 기법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50% 손실과 그러면 50% 버는 플러스 50%와 마이너스 50%가 만약에 동일한 확률이다라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동일하다면 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확률 분포를 이렇게 좀 상상력을 가동을 하셔야 돼요. 아이, 라디오라 어려운데. 네, 자, 그렇구나. 네. 그 유튜브도 나가잖아요. 네네네. 네, 라디오. 그러니까 자, 일단 수평선을 하나 그리시고요. 네. 정 가운데에 이제 세로 선을 하나 그려요. 예. 여기가 이제 원금이에요. 음. 원금보다 오른쪽은 내가 이익 보는 거, 음. 원금보다 왼쪽은 손실 보는 거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원금에서 1% 이익 보는 거, 1% 손해 보는 거 확률 똑같고, 네. 2%, 10% 이익 보는 거, 10% 손해 보는 거 확률 똑같고, 50% 이익 보는 거, 50% 손해 보는 거 확률 똑같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죠? 마이너스 100에서 끝나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확률이 동일하다면은 예. 플러스 100에서도 모든 확률이 끝나잖아요. 아하. 네.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다 합치면은 확률 1, 100% 확률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동일하게 양옆으로 수익과 손실 확률이 동일하게 분포가 돼 있다면은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는 끝날 테니까 예. 플러스 100에서 플러스는 끝난다는 얘기죠. 음. 근데 실제로 그런가? 그렇진 않죠. 네, 실제로 우리가 손실은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100까지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최대 이익은 그 플러스 이상이죠. 100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무한대죠. 네, 이론상으로.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죠. 네. 네. 그래서 무한대까지는 실제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200%, 300%, 10배 뭐 이렇게는 실제로 터진단 말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확률이에요. 네. 근데 플러스 50과 마이너스 50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은 플러스 100을 초과한 확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게 된다라는 논리적인 모순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10%랑 비슷한 거는 플러스 한 12, 13, 뭐 요 정도일 거고, 마이너스 50과 동일한 빈도로 터질 수 있는 수익률은 뭐 플러스 한 75나 플러스 100, 뭐 요 정도가 네. 비슷한 빈도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80% 정도와 비슷한 빈도로 터질 수 있는 거는 플러스 한 300%, 뭐 이 정도일 거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수학 용어로는 스큐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네. 치우쳐져 있다? 그러니까 확률 분포 상에서 보면은 플러스 쪽으로 좀 더 확률이 치우쳐져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은 주식 투자라는 거는 주식 롱 포지션, 엄밀하게는 주식을 사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뭐 레버리지를 끼지 않고 어쩌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비대칭 자산이다. 주식을 산 포지션은 비대칭 포지션인 거예요. 마이너스 확률보다 플러스 확률이 더 높은. 그래서 우리는 이 비대칭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일단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로 최대는 마이너스 최대는 100이고 100. 플러스 최대는 무한대고. 무한대.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터질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물론 거기에서 또 어떤 자산, 어떤 주식,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달라지죠.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확률 분포. 그쵸. 적으로. 네. 그래서 단순히 장기 투자, 단순히 잃지 마라가 아니라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네, 장기 투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기 그래서 투자.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산, 그러니까 일단 주식은 기본적으로 비대칭인데 주식도 그렇고 사실 부동산도 비대칭 자산이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뭐 비대칭인가? 빚을 져서 사업을 하면 이게 좀 빡세지는데 네. 그런 비대칭 자산은 많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식 중에서도 여러 주식들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실제 비대칭인가,
실제 나에게 복리 수익을 줄 수 있는 자산인가라는 거는 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아무거나 사서 장기 투자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좋은 그렇죠. 수익을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죠. 방법론으로 들어가면은 네. 그게 어려운 겁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기 전에 보니까 네. 아까 우리 버핏 이야기 많이 했는데 홍지채 대표님 티셔츠가 이제 보이네요. 아, 버크셔 제가- 해서웨이 그 주주총회장 가면은 그쪽에서 팔고 있는 티셔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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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핏. 네. 그래서 제가 올해는 못 갔는데 작년에 가고 올해 못 갔는데 올해 가신 분이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오늘 일부러 입고 오신 거죠? 아, 네. 오늘 복리 얘기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착장. 네. 아, 유튜브로 보셔야지 그거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다음 키워드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키워드 주식과 복리. 여기서 이제 헷갈리실 게 아까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식은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잖아요. 원금 보장 당연히 안 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그쯤 교과서 보면은 예금, 적금을 복리 효과로. 당연히 그거는 원금 보장도 되고 다박다박 뭐 2%든 3%든 쌓이니까. 근데 그러면 주식 투자로 복리 효과란 어떻게 읽는다는 거지? 이게 돼? 라고 그렇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예. 네. 주식의 복리가 되는 자산이야? 네, 이 질문 매우 네. 중요합니다. 네. 언제든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보통 이제 잃지 마라라고 하는데 주식은 언제나 잃을 수 있는 자산인데 그렇죠. 이게 무슨 복리가 되는 거냐? 예, 이게 딱 직관적으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앞서서 잃지 마라, 무조건 안전한 거에만 투자하라라는 게 적절한 조언은 아니다라는 게 저희가 키워드 1에서 했던 얘기고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주식이라는 게 복리로 나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자산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거고,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 주식 시장 전체는 투자자에게 복리 수익을 안겨주긴 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지난 100년 이상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리고 한국의 주식 시장의 역사를 보더라도 복리로 성장을 하기는 했어요. 네. 물론 그 성장의 폭은 한국이 미국보다는 훨씬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거의 100년 넘는 기간 동안 연 1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네. 근데 한국은 처음에는 10% 가까이 됐다가 최근에는 한 6% 정도로 떨어졌고요. 네, 그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자, 왜 이렇게 주식시장은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꾸준히 보여주었는가? 네, 그 로그 차트로 그려보면 이게 명확해지는데, 거인의 어깨라는 책의 1권 앞부분을 보시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명서인데 명서. 그, 지은이가 홍 누구더라? 네, 뭐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익숙한 이름인데, 네. 아무튼 거기에 보면은 그 로그 차트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예. 로그 차트는 이제 그 Y축이 지수적으로 늘어나는 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수 성장하는 자산은 수익률 그림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네, 끝부분이 확 이렇게 꺾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스키점 부대처럼. 네. 아, 맞다. 아까 그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버핏의 자산이 네. 60세 이후에 80%를 벌었다. 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갔죠. 이 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지수 성장을 하는 그래프에서는 어떤 시점에서 끊어보더라도 최근의 상승폭이 커요. 아. 네, 그래서 버핏이 90세 나이에서 끊어봤을 때 60세부터 지금까지 번 돈이 80%다. 물론 맞죠? 맞는 말인데 60세 시점에서 끊어봤을 때 그때 30세부터 지금까지 번 돈이 80%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버핏은 60세에 이미 부자였어요. 이미 엄청난 그렇죠. 부자였는데 네. 그때 그 인생의 후반부에서 번 돈이 훨씬 더 커요. 네, 버핏은 40살에도 엄청 부자였거든요. 40살에도 부자였는데 그때도 20살 때까지 번 돈보다 그 이후에 번 돈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수 그래프는 원래 후반부에 많이 자산이 꽂히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이 뭐 60세 이후에 번 돈이 뭐 80%입니다. 이런 게 그다지 임팩트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직관적으로 되게 우아하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네. 네, 그거는 그냥 지수적인 곡선의 그 특징이 원래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이게 그 Y축이 선형으로 늘어나는 그래프에서 복리 성장하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끝부분이 이상하게 확 올라가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Y축이 지수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진 그 로그 차트로 그려보면은 복리 성장하는 자산은 직선으로 쭉 올라가요. 다시 말해서 로그 차트에서 직선으로 성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그런 자산은 어마어마한 자산이다라는 거죠. 네. 채권을 그려보면 채권은 처음에 좀 높게 가다가 수평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평이 되진 않고 약간의 수익률을 주긴 하는데 그 기울기의 그 높이가 좀 확 줄어드는 그런 네. 효과가 생기고요. 금 같은 거는 그냥 거의 플랫해요. 변동성은 되게 심한데 그냥 평평하다. 플랫하게 가고 네. 그다음에 화폐 그냥 돈 그 현금 같은 경우에는 쭉 지수적으로 떨어지죠. 떨어지는 네, 돈의 인플레이션을 가치는 반영을 네. 반영을 하면 가치가 쭉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은 보면은 이 로그 차트에서 꾸준한 그 로그 차트에서 직선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이 되더라도 수익률이 되게 꾸준하게 높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의 경우에. 한국 시장의 경우에도 그 수익률의 기울기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꽤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다른 자산보다 되게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 그래서 왜 주식은 이렇게 높은 수익률, 지수적인 복리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었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리라는 게 뭐 잃지 말아야 한다, 뭐 무조건 안전한 거에만 투자해야 된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면 대체 뭐냐? 우리가 복리를 누릴 수 있는 핵심 요인은 뭐냐라는 네.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아까 처음에 저희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그 이익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거. 네, 그러니까 어떤 산출물 명확한 정의는 이거예요. 어떤 산출물이 있을 때 그 산출물이 다시 재투자가 되고 그렇죠. 재투자된 자산이 다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산출물을 내놓을 수 있을 때. 이자에도 이자가 붙도록 해야 되고 배당금도 재투자해서 그것 또한 배당을 또 물고 들어오게끔 또 계속해서 재투자. 그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하는 거고 예. 이거는 이 자산의 속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산의 속성. 이 자산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금이라고 치고 10%를 주기로 했는데 이자를 내가 받았어요. 네. 이자를 내가 다시 여기에 예금할게요라고 했는데 추가 예금 안 받아요. 이래버리면은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자 추가 예금을 받긴 받는데 추가 예금에 대한 추가 이자는 없습니다. 이래버리면은 나는 그냥 돈을 넣었는데 그래서 단리 상품이 많죠. 예, 나는 그러면 110만 원 예금했는데 이자는 계속 원금에만 10만 원만 붙고. 준다? 예, 이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러니까 복리효과가 어떤 나니까. 자산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집어넣었을 때 2년 차에 나오는 게 더 많아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네, 너무 뻔해 보이는 얘기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농장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뭐 농장에서 큰 농장에서 우리가 젖소 한 마리가 있다. 그래서 젖소에서 젖을 짜서 우유를 파는데 우유 판 돈으로 우리가 소를 한 마리 더 샀다. 혹은 소들이 번식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재투자 그 번식을 한 소를 우리가 갖다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번식한 소에서 나오는 젖을 또 짜서 우유를 팔아서 또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또 젖소를 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젖소 개수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 농장이 다 찰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산출물이 더 늘어나잖아요. 여기서 산출물은 내가 우유 팔아서 번 돈이죠. 네. 우유 가격이 고정돼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재투자를 하면 할수록 산출되는 우유의 양은 더 많아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돌아가야 복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다시 집어넣은 게 다음 회차에 더 많은 산출물을 주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네. 주식은 다시 주식으로 돌아와서 주식은 그걸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식이라기보다는 그 주식이 상징하는 기업 그렇죠. 그게 자체가 중요한 거죠. 번 돈을 재투자해서 계속해서 이익을 잘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업마다 꽤 크게 편차가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 돈 까먹는 회사도 있고 네. 나쁘지 않은 회사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올해 순이익이 좋고 내년에 순이익 성장률이 높아 보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복리 수익을 나에게 줄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게 번 돈으로 재투자를 해서 계속 더 많은 걸 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이상한 짓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주주들한테 지금 안 돌려주고 계속 회사에 쌓아두다가 나중에
투자안이 무한히 많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훌륭한 투자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 회사가. 어떤 기업이라도. 네, 어떤 기업이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효율성 높게, 생산성 높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안이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주에게 돌려줄 선택을 할 회사가 있느냐. 그렇죠. 그때는 네. 우리가 버는 건 이제 자신이 없고 네. 주주분들이 이 돈을 가져가셔서 투자하세요. 그게 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가 엄청 어렵죠. 그런 기업은 네. 찾아보기가 힘들죠. 힘들죠. 쌓아두면은 그 회사가 막 어떻게 뭐라도 할 수 하실 것 있잖아요. 같고. 예. 네. 예, 이게 자기의 그 뭔가 위상 막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걸 돌려주는 선택을 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성장을 할 때는 그 높은 효율성으로 잘 성장을 하고, 성장을 안 할 때는 돌려주고, 이 선택을 하는 회사가 엄청 희귀한데, 이제 그런 회사들,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주주에게 복리 성장을 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네. 어떤 연구 결과에서 1926년부터 2016년까지 90년 동안의 성과를 조사를 해봤어요. 네. 90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전체 주식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장을 했잖아요. S&P 500 기준으로. 네, S&P 500 기준으로 네. 주주들에게 아주 많은 부를 돌려줬는데 복리의 속도로 쫙 돌려줬는데 그 이제 수익률로 나타나는 거죠. 네. 지수의 수익률로.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기여를 했는가를 봤더니 한 2만 5천 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2만 5천 개의 기업 중에서 한 5% 정도, 네. 1,200개 기업이 전체의 100%를 기여를 했어요. 상위 일부 기업이 네, 상위 5%, 상위 네, 5% 기업이 4% 정도, 네네. 어허. 네. 1,200개 기업이 100%를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1,300등도 플러스가 나긴 했는데, 그 이후에 또 까먹은 기업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까먹은 회사들과 번 회사를 퉁쳐서 나머지 한 95% 정도가 되는 거죠. 이야, 네. 그래서 2만 5천 개 기업 중에 1,200개 기업, 그리고 네. 또 그 S&P 500이라는 건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500개 기업만 모아놓은 지수이니 네. 그리고 그 1,200개 중에서도 상위 10%, 1,200개 중에서도 상위 10%. 네, 상위 10%가 120개. 전체의 50%를 기여를 해요. 그러니까 복리 성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건데, 어마어마한 게 맞는데,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도 장기간에 걸쳐서 복리 성장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세부적인 기업들로 따져봤을 때 전체 기여에서 그 복리 성장을 이뤄낸 소수의 기업, 한 100개 언저리에 몇 개 기업만이 엄청난 복리 성장을 실제로 이뤄냈고, 그 폭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체 지수도 복리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자산이 일반적으로 복리 수익을 돌려주는 자산은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리 효과가 큰 거는 사실이지만 그 확률은 매우 낮다. 네.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은 우리가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를 샀다라고 하면은 나는 복리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S&P 500이라면.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세부 주식을 고른다라고 했을 때 100개 중에서 다트 던져서 어떤 종목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종목이 장기 투자했을 때 나에게 복리 수익을 안겨줄 확률은 50% 미만이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코스닥이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지금 2003년 수준도 회복을 못한 거니까. 네, 지수 대 지수로 보면은, 예, 그래서, 그쵸. 그렇게 코스닥의 문제는 그렇게 복리 성장을 할 것 같은 기업이 있으면 코스피로 이전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네. 그 상위 1%, 5% 기업이 네.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네. 지수 자체는 이 복리 효과를 못 주는 네. 거고, 다만 S&P 500이라든지 미국에서 상위 1,200개, 그 중에서도 상위 120개 정도가 엄청난 이제 그쵸. 위대한 기업으로서 복리 그쵸. 효과를 내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렵다. 네, 그래서 미국 지수가 좋은 이유는 그런 훌륭한 기업들 몇 개가 등장하는 빈도가 높다인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을 보더라도 전체 주식 중에서 이제 개수, 빈도로 봤을 때는 까먹는 회사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고, 버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져서 전체 지수를 복리로 견인을 해줬다라는 거고, 그 점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과 복리, 그 복리 효과가 쉽지 않다라는 걸 또 단적으로 네. 설명을 좀 해주신 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주식을 선별할 때 만약에 장기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고른다라면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기준은 이 기업이 재투자 이익률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네, 그리고 주주를 위해서 이런 재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 점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애매해지는 게 재투자 수익률이 좋은가, 재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거는 몇 가지 지표로 드러나고 사업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로 드러나요. 네. 우리가 열심히 기업 분석을 하면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건 조금 애매하거든요. 네, 현 시점에서는 좀 알기가 많이 어렵죠. 지금 되게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 있고 배당도 잘 하고 있고 라고 한다면은 주주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군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조건이랑 조금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재투자 이익률이 워낙에 훌륭한 회사는 대체로 주주 환원 안 하고 지금 회사에 재투자 많이 해서 기업 가치를 계속 늘려드릴게요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주한테 당장 돌려주는 게 별로 크지 않다면은 나중에 효율이 떨어졌을 때 나한테 돌려줄까 아닐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당 부분 믿음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네. 버크셔 해서웨이 정도 되면 믿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버크셔나 애플이나 뭐 그 정도 되면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웬만한 현재 열심히 일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그런 믿음을 가지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어서 이거는 좀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럴 싹수가 보이는 회사와 이미 택도 없는 회사. 그러니까 그 네. 회사의 평판과 철학, 최대 주주 경영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경영진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는지에 대해서 yes라는 대답을 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no라는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회사는 되게 많거든요. 얘는 지금도 나한테 별로 안 돌려주고 있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벌더라도 나한테는 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되게 많아요. 어디죠? 코스피 코스닥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쓰라립니다. 애초에 배제시켜 버리면은 투자가 되게 단순하고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재투자 효율성 높게 사업을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을 일단 좀 깔아둔 다음에 나의 믿음을 배신하는 너는 싹수가 글렀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회사들을 포트폴리오에서 배제시켜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주주 환원율이 거의 뭐 세계 꼴찌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네. 봐도 조금 씁쓸하고 네. 방금 홍진채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뭔가 배제시켜 나가야 되는 기업 리스트에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이 많을 수도 있어서 좀 쓰라립니다. 네.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도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은 이 회사는 배당을 하질 않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우리가 배당을 해서 당신네들이 쓰거나 다른 데 엄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속 유보를 해서 이걸로 우리가 계속 재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게 네. 수십 년에 걸쳐서도 증명이 돼 왔고 하니 누구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배당을 안 하는 걸 뭐라고 하질 않고. 네. 여기서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데 예. 버크셔가 그래도 되는 이유는 주식의 가격이 낮아졌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회사가 버크셔의 길을 따와서 배당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에 유보를 해서 재투자를 하는 게 나중에 더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라고 한국에서도 되게 많은 회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당을 안 할 때의 문제는 뭐 회사가 어떤 상태건 간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팔고 나가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인간의 그러니까, 뭐 본성이죠. 예, 본성이기도 하고 또 돈이 필요한 때가 생겼을 수도 그럼요, 있고. 그럼요. 근데 팔고 나가야 할 때 배당을 안 해주면은 나는 그래 너네 회사가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알겠어. 근데 일단 나는 지금 현금이 필요해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할 주가로 거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쵸. 가치가 높아지는 네, 게. 그래서 일단 버크셔는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서 팔면 된다라는 얘기를 1차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다른 상장사들도 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럼 2차적으로 되게 낮은 가격, 주주가 생각하기에 되게 만족스럽지 않은 낮은 가격이라면은 그러면 이거를 팔기가 되게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냥 정말 싼 값에 던지고 나가라는 얘기인데 그러고 싶지 않죠.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버핏은 우리의 가격이 너무 낮아졌다고 내가 그런 판단이 든다면은 그러면은 저희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습니다. 회사 돈으로 사서 네. 주식을 소각시켜 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한 주당 가치를 네. 더 높여 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버크셔라는 주식 가격이 가치보다 너무 낮아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팔고 싶은 사람이 적절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는 네. 아주 많은 회사들이 또 그 얘기를 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막 해요. 그 얘기 듣고 예. 자사주 매입은 좋은 건가 보다.
좋은 건가 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식의 가격은 쌉니다.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거꾸로 예. 우리 주가는 되게 낮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근데 버핏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사주 매입은 할 때의 첫 번째 조건은 가격이 가치보다 훨씬 싸다라는 명확한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하. 대부분의 회사가 주가 부양을 목표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저는 그건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가치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는 오히려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 자사주라도 네. 자기 회사 주식도 비싸게 사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남아있는 주주들의 네. 가치를 훼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경영진이 우리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한 번쯤은 이런 얘기도 해야 해요. 현재 우리 회사의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은 자사주 매입을 할 때 그 말의 진실성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버핏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지금 우리 회사 가격 너무 비싸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안 합니다. 이런 발언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 싸다고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는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하는 많은 회사들은 싸니까 삽니다라는 얘기는 하면서도 비싸니까 안 삽니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큰일 네. 날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 그 클래스 A, A주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우리 돈으로 7억 원이 넘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계속해서 눈덩이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다음 키워드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인생과 복리. 이 책에 보면 특히 앞부분에 지식도 복리로 쌓인다. 인생도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홍진희 대표님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시는지.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인생을 평온하게 사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경제적으로요? 네, 일단 버는 돈보다 적게 쓰고, 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매달 어떤 잉여가 남는다는 얘기죠. 네. 잉여가 남았을 때 그 잉여가 자동으로 복리로 늘어날 수 있는 상태를 구축하고, 네. 그렇게 두 개만 하면은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굉장히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네. 네. 되게 특별하게 뛰어난 어떤 능력이나 지성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네,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남긴 잉여를 자동으로 복리로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그것도 뭐 버핏도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이 책에서도 그렇고 버핏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책에서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네. 그 어떤 그 연예인의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네. 어떤 엄청 유명한 연예인, 글로벌리 탑스타가 파산했어요. 파산해가지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매니저랑 인터뷰를 했는데 매니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버는 돈보다 적게 써야 한다는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일지 몰랐다. 네. 그렇게 많이 벌면서도. 네. 그러니까 많이 벌면서도 더 많이 쓰면은 결국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잉여를 남기고 그 잉여를 복리로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거. 그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걸 오늘 많이 얘기를 했죠. 일단은 복리로 늘어날 수 있는 그 주주 가치를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는 그 국가의 전체 인덱스 펀드를 사는 거. 네. 그러면은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복리의 속도가 연 10%라 하더라도 이게 쌓이면은 20년, 30년 쌓이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누구든 평균보다는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거기에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개별 기업을 골라낼 때 아까 키워드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그 기준들로 기업을 골라내면은 장기적으로 꽤 괜찮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도 네, 그런 게 중요하죠. 여기서 제가 좀 되게 마음에 좀 와닿았던 얘기 네. 하나가 뭐 적절한 수준 이상의 지출은 그 사람의 자아를 반영한다. 네, 이런 문장이 있는데 네. 뭐랄까 사람이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좀 드러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봐라. 네. 네, 그러면 진짜 평소에는 이제 뭔가 다른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좀 아껴 살아야 되고 이럴 때는
좀 그래도 사회에 맞춰서 살다가 그냥 어떤 갑자기 스스로 권력이 어떤 생기면. 압박을 하다가 예, 그 압박을 이제 제거했을 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때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가 아닌가 이게 되게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많이 지출을 하게 되는 거는 그 사람이 본인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가,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 걸 많이 드러내는 거라서 자기가 만약에 좀 과한 지출을 하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은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의 소비 그리고 지출에 그 사람의 자아가 담겨 있다. 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찰리 먼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롤렉스, 명품 가방 이런 걸 왜 사느냐.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는 네. 행복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네. 그러니까 먼거는 항상 좀 되게 독선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런 독살적인. 게 예, 아니 취향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이걸 사서 되게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네. 또 재테크 관점에서 누군가는 그걸 살 수도 있는데 네. 아, 또 그게 있어요. 롤렉스는 산출물이 없는 자산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그런 복리의 관점에서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아, 또 딴 얘기 이건 너무. 옆으로 이거 너무 많이 새니까 네. 그거는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겠고요. 네, 그래서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최고의 주식을 고를까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관점을 바꿔야 한다. 네, 이 관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네. 거고. 네, 그래서 네, 사실 오늘 내일의 주식의 변동성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서 오늘 내가 뭘 할 건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전체적인 구조를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성향, 어떤 자아를 가진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여기에 기반해서 내려진 결론이기 때문에 네.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거죠. 제가 이 책에서 또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문장이 또 이런 게 있어요. 네. 올바른 방향을 잡았으면 그쪽으로 계속 걷기만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이라 함은 아까 말씀드렸던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잉여 재산이 복리로 늘어나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보면 재테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좀 더 넓게 인생에서는 나의 자아,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거에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거에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인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결론을 냈으면은 이제 그냥 그쪽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하루하루의 변동성이 다 고려된 거잖아요. 내일부터 날씨가 무조건 맑기만 할 거야라는 가정으로 내 방향을 잡은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내일부터 매일매일 주가가 상승하기만 할 거야. 이런 가정에서 결론 내린 거는 그 결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동성을 고려해서 어떤 방향을 결론 내렸다면은 이제 오늘 하루 할 일은 매우 단순하잖아요. 네. 오늘 날씨가 흐려도 괜찮고 오늘 주가가 떨어져도 괜찮은 거죠. 네.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갔을 때 10년 후, 20년 후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히 평온해져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중간중간에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평온하다라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네. 올바른 방향을 잡았으면 그쪽으로 계속 걷기만 하면 된다. 방향 그리고 계속 꾸준함. 네.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 네. 그리고 급하지 않게 걷기만 해도 된다. 네. 심쿵 한방을 통해서 한번 바로 정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심쿵 한방. 가우탐 바이드가 쓴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모든 풍요의 기초다. 모든 풍요의 기초.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네. 심리학자분들도 그런 네.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남과 뭔가를 비교하는 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근데 내가 가진 것에 집중을 하면 거기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인정하는 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복리 효과. 그렇죠. 그 가장 네. 중요한 축이 되는 거고요. 이 책의 후반부에 나오는 인생에 관한 문장들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이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오늘 하루 눈 뜰 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라. 아, 네. 예,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네. 존 템플턴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문장이 떠올라요. 안네 프랭크가
내가 떠올리는 것은 모든 비참함이 아니다. 아직 남아있는 아름다움이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하루하루는 되게 괴로울 수도 있는데 음, 어쨌거나 지금 내가 가진 것, 그래도 오늘 하루 눈을 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뭔가는 할 수 있고, 네, 그래도 내가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고, 뭐 어쨌거나 내가 나가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이 상태가 그보다 더 못한 상태보다는 나은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 이 것들에 감사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그게 결국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보내는 거고, 그 평온함이 누적이 됐을 때 그 전체 구간은 다 평온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책이 굉장히 두껍기는 합니다만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인생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의미를 또 담아주고 있고,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특히 권하고 싶으세요? 사실 이 책이 내용이 방대해서 투자에 대한 디테일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기업을 잘 고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좋은 기업을 고르는 세부적인 기준,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에게도 아주 많은 힌트를 줘요. 네. 힌트를 넘어서서 그냥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알려주거든요. 네, 그런 측면, 그런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그리고 내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넘어서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고 내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잡아 나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에게도 꽤 좋은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투자책이 아니고 뭔가 인생의 나침반 하나를 묵직하게 던져주는 그런 책.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 가우탄 바이드의 책, 오늘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와 함께